자기가 때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친구랑 장난을 하다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손이 나가는 경우 또는 발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서민 학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는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분노 폭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ADHD 아이들 중에서 충동성이 좀 강한 친구들이 이 공격성과 만나면 친구를 때리거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씩씩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학교에서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사춘기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과한 친구들, 충동성이 강하면서 ADHD가 있는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잘 조절하는 능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친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이런 공격성을 표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학교에서 봐왔던 공격적인 아이들의 유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으로 때리고 나서 일단 후회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때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친구랑 장난을 하다가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손이 나가는 경우 또는 발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진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바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사실 언제 자기가 화가 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혼자서는 어렵고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보통 충동적으로 때리는 행동이 나오는 것인지, 어떤 친구는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 혼이 났을 때 그 기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 친구들 기분이 갑자기 0에서 100으로 분노로 가는지를 그 트리거를 부모님께서 같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가 화가 난다는 것을 선생님이나 부모가 알고 대응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아이가 자기가 내가 지금 게이지가 올라간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놀이터나 이런 데서 놀고 있을 때 아이가 또 그런 상황들, 거절당해서 화가 나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면 아이를 붙잡고 지금 화가 나지? 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고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심호흡을 하고 때리지 않도록, 물건을 던지지 않도록,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도록 손을 뒷짐을지게 하거나 바지를 잡는 그런 자신만의 스킬을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절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야 되고요. 한 번에 나아질 거라는 과잉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나 지금 화가 나고 있네? 이럴 때는 너무 불안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때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자기가 한번 자신을 통제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심호흡 10번을 하고 손을 뒷짐지거나 바지를 잡는 그런 스킬을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때리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성공 경험으로 칭찬을 많이 많이 해주시는 거죠. 또는 만화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보상 시스템이 있다면 그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가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도 조절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계속 습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뭐 동생을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아이가 차분할 때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너의 기분은 어떠니? 이럴 때는 상황을 벗어나고 심호흡을 하고 때리지 않도록 네 손을 꽉 어딘가를 잡고 있는 것, 그 스킬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중학교에서도 자기 자신이 공격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호흡이 가빠지고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고 보건실에 가서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호흡이 가빠져서 왔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봐왔거든요. 이것을 자꾸 인지시켜주고 자신이 진정시킬 수 있는 스킬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아이가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노가 점점 올라가서 씩씩대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갑자기 화를 내고 그 화가 또 오래 갑니다. 교무실에 붙잡아 놓고 거의 30분을 데리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교사분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그 불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즉 같이 화를 내거나 아이를 그 상황에서 막 꾸짖어봤자 아이의 귀에는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까 1번 유형은
때리자마자 아차 하고 후회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런 친구들, 이제 분노가 확 올라가고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나 교사분들께서 막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불에 불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아주거나 대화하려고 하거나, 이건 역시 아이의 그 분노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일단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해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것들을 치워주고, 그리고 별실로 데려와서 진정이 될 때까지 무시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죠. 너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상태다. 너의 화가 가라앉으면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다립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이 분노가 갑자기 휘몰아칠 때 같이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아이가 이제 차분해지고 나서는 아이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호흡하기, 그리고 분노가 확 올라가기 전에 인지하고 상황을 벗어나기 연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너가 화를 내면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다루는 경험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이가 화를 다루는 경험을 아이가 항상 차분할 때 대화를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때릴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왜 때리는지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첫째, 불안이 높은 아이. 모든 상황이 자극인 아이입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정신없는 상황, 쉬는 시간 특히,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자극적으로 장난을 거는 친구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친구가 뭘 들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상황도 굉장히 이제 불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이 나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거절을 많이 당하는 아이예요. 사람이 거절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 유사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뇌 통증 처리와 관련된 부위가 있는데요. 그것이 전측 대상 피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거절을 당할 때도. 그 의미는 이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마치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 느낌과 같다는 것이죠. 셋째, 가정 환경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모의 말투나 집에서 체벌이 심한 경우, 부모의 말투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경우, 비난과 경멸의 단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든지 집에서 체벌이 심한 경우, 아이는 그것을 모방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렇게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ODD라고 적대적 반항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기질적으로 반항심이 있는 아이인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ODD 적대적 반항장애는 ADHD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해요. 주로 권위적인 인물, 부모나 교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ODD가 나타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잦은 분노 또는 논쟁을 하는 것, 그다음 규칙을 어기는 행동, 복수심,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행동 등이 이 ODD의 증상입니다. ODD는 단순한 반항과 구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ODD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DHD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의 가정과 사회적인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헬스 경향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단순히 치기 어린 반항심, 미처 몰랐던 ADHD의 또 다른 얼굴. ADHD 환자, 적대적 반항장애 등 공존 질환이 이제 동반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울대 김북림 교수 연구팀은 2016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전국 4대 권역의 소아청소년 및 그 부모 4,057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1,118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적대적 반항장애가 19.87%, ADHD가 10.24%, 특정 공포증 8.42% 순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유병률을 보인 적대적 반항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소아 10명 중 4명이 ADHD 환자로 확인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등 ADHD 증상이 적절한 치료 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제재만 당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결국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적대적인 반항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북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초등학생 자녀에게 적대적 반항장애 증상이 있다면 부모의 양육 방식과 더불어 유아기 시절 자녀의 행동과 증상을 되짚어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는 유아기에 방치된 ADHD의 공존 질환으로 보고 ADHD의 선행 치료 없이는 이 증상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쌓인 이제 분노나 고립감,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고립감을 느꼈을 때 이제 적대적 반항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ODD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단호한 훈육과 이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부모 자신이 일단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증상을 증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증상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이 해결을 하게 되기보다 아이의 행동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 근본적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불을 끄지 못한 채 계속 아이와 또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세를 이제 바꿔서 그래 지금 또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이 아이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변화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3번 경고하고 벌도 주어야 한대요. 이 부분은 의견이 사실 갈립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벌을 주는 것이 ODD 아이에게는 오히려 화를 더 돋굴 뿐이다. 무시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또 행동 수정을 위해서 벌도 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ADHD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전문 코치들은 대부분 ODD가 동반한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행동 수정을 위해 벌을 주라고 합니다. 아이가 요구할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게임을 더 시켜달라든지 아니면 뭔가 비싼 것들 사달라든지 거절이 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 반항장애 증상으로 부모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 것도 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벌이 벌이 아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을 때 감정 조절하지 못했을 때는 가정에 있는 상벌 시스템에서 스티커를 뗀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게임을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행동 수정을 위해서 벌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관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육자 모두 그러니까 돌보미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돌보미 또 그다음 엄마 또는 조부모가 함께 키우시는 분들은 조부모까지도 이 ODD가 같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가 똑같이 같은 규칙으로 대응을 해줘야 이 ODD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 책에도 담았지만 우리 사람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분노라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에는 어떤 옳고 그름이 없다. 감정은 수용해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조선미 박사님께서도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고쳐주는 것. 그것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분노를 공격성을 표출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을 끊는 것. 첫째, 불안이 높은 아이. 둘째, 거절을 많이 당해서 공격성이 나오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 가정환경. 네 번째, ODD. 이 네 가지 경우 중 우리 아이는 어떤 것 때문에 이 공격성이 나오는 걸까? 그 부분을 바라보시고 불안이 높은 아이라면 안정감을 주는 거, 명상이나 운동 같은 것들 이 부분을 내가 잘 챙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할 거고 거절을 많이 당하는 아이라면 이 거절을 너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어떤 부분에서 인지 왜곡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아이가 그 거절에 대해서 좌절내구력이라고 하죠. 좌절감을 해소하는 방법도 대화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환경. 그다음 ODD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 기술을 익히는 것을 아이에게 연습시켜 주는 것 중에 첫째로 분노일기 쓰기가 있는데요. 이 분노일기는 뭐냐면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말을 하거나 표출을 하기보다는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난 모든 것들을 글로 표현을 해서 대신에 절대 누구에게 주지 않고 찢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 또는 어떤 분께서는 녹음을 한다고 해요. 크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녹음기에 대고 내가 화나는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녹음하고 절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기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베개처럼 이제 푹신한 거 아니면 샌드백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분노를 해소를 하거나 해가 되지 않는 종이를 찢어서 버린다. 그런 식으로 아이가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공격성과 분노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축적되어 왔다면 아마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문의나 상담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아이를 도와주시면 좋고, 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만 대응하지 마시고 아이가 차분할 때 평소에도 아이와 함께 이제 호흡을 통한 마음 챙김,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뇌를 안정시키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들의 공격성을 이해하고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의 기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로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을 조정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의 분노를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익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친구들의 경우 언제나 선생님과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을 장기간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격적인 문제나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천천히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